제사엔 얼굴도 안 비추더니 유산은 꼭 챙기겠다고 전 재산 다 팔아버렸다. 30년을 혼자 제사를 지내온 어머니. 하지만 아들들은 늘 바빴고 특히 큰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 연락도 없던 그 며느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옵니다.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다정한 목소리로 집안을 둘러보며 묻는 말은 어머니, 혹시 유언장 같은 건 미리 정리하셨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친절이 모두 계산된 행동처럼 느껴진 것은 그리고 어머니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해야 할 선택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톡톡 2번 두드려주세요. 초겨울 오후 서울 강남역 근처 한 평범한 아파트. 창밖으로는 회색 하늘이 보이고 거리에는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2층 다가구 집안은 고요했어요. 아파트라고 해봤자 대출금을 다 갚은 지 이제 3년째인 서툰 투자물입니다. 거실 정면에는 70살이 넘어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이름은 명숙이었습니다. 명숙은 작은 카라로 풀어진 은빛 머리를 한 손으로 쓸어 올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들은 웃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세월이 눌러놓은 무게였어요. 명숙의 손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가락 끝이 자꾸만 떨렸거든요. 또 기일인가? 명숙이 중얼거렸어요. 달력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남편 기일이었어요. 제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명숙의 남편 정수는 지난 199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명숙이 아직 40대 초반이었어요. 아들 둘을 키워야 했고 집도 없었습니다. 정수의 보험금과 몇몇 친척의 도움으로 작은 전세를 얻었어요. 거기서 명숙은 밤샜습니다. 주간에는 옷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야간에는 편의점에서 또 일을 했어요. 새벽 3시에 집에 가면 아들들의 도시락을 챙겨야 했습니다. 수면이라는 게 사치였던 시절이었어요. 명숙은 자신이 쓰러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명숙은 남편 제사를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것만으로도 밤이 새버렸어요. 밤새 고기를 손질하고 나물을 무치고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가락이 잘리기도 했고 화상을 입기도 했어요. 제사 당일 아침이 되면 명숙은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국을 끓였습니다. 제사상을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차린 후에 길게 절을 했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 종수가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달랐어요. 큰아들 민준이는 결혼을 한 뒤로 변했습니다. 아내는 수진이었어요. 민준이 부부가 명숙의 집을 찾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처음엔 정중한 척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태도가 바뀌었어요. 제사날이 되면 민준이는 지각을 했습니다. 회사 때문이라고 했어요. 혹은 차가 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럼 절반쯤은 제사가 끝났던 거예요. 하지만 더 문제는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임신 중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엔 아이가 어려서 온종일 울어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또 다음엔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신통치 않은 핑계대었지만 명숙은 30년을 혼자 버텨온 여자였습니다. 항의할 힘조차 없었어요. 며느리들은 다 그런 거겠지. 명숙은 자신을 달랬습니다. 시대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숙은 자신의 마음속에 맺혀 있는 것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말없이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매 기일마다 말입니다. 손가락이 아파도 나무를 묻혔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해도 절을 했습니다. 제사 때가 되면 명숙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자식들에게 외면 닫아도 남편을 추모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사가 끝나면 말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소문이 흘러들어왔어요. 아,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 제사에 못한다더만.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도 안 챙기지. 따님 둘씩 있어도 시어머니 얼굴도 모른대. 이웃들의 말들이 명숙의 마음에 작은 금이 가도록 했어요.
명숙은 밤이면 뜬 눈으로 누웠습니다. 30해를 넘게 모든 것을 바쳤는데 왜 자식들은 고개를 들지 않는가? 왜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봐주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이란 게 그런 거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명숙은 그 감정들을 내려놨습니다. 아니, 내려놓은 척했습니다. 감정을 누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터질 수도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 터짐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거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초겨울 저녁 5시쯤이었습니다. 명숙은 대형마트에서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몸이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혈압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계단이 가팔라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지금 뭐해? 큰아들 민준이었어요. 평소처럼 바쁜 목소리였습니다. 명숙은 한숨을 쉬고 대답했어요. 집에 가는 길이야. 아, 그래. 내일 집에 갈게. 수진이랑 애들 데려갈게. 명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준이가 아내를 데려온다고요? 이건 10년 가까이 없던 일이었어요. 그래. 응. 어머니, 내일 점심 봐줄 수 있어.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다른 톤이 있었어요. 명숙은 느낌이 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숙은 일단 예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낮, 민준이와 수진이가 도착했어요.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집은 좁았어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명숙은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어요. 반찬도 준비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수진이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핑계를 대고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명숙의 얼굴을 자주 봤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였어요. 수진이가 거실로 가곤 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 다음 거실 벽면에 붙어있는 사진들을 봤습니다. 명숙의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제 모든 것을 보려는 듯이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요. 명숙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뭔가 불길한 기운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명숙은 그날 밤 혼자 생각을 했어요. 30해가 흘렀습니다. 남편의 제사도 혼자 챙겼고 아이들도 혼자 길렀습니다. 이제 명숙의 몸도 그리 튼튼하지 못했어요. 의사는 언제라도 쓰러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명숙은 앉아만 있었어요. 밤새 생각하다가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심을 했어요. 명숙은 휴대폰에 손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변호사의 연락처를 검색했어요. 서툰 손가락으로 자판을 눌렀습니다. 유언장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 안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버텨온 한 여자의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명숙은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게 뭔지요. 사랑이란 게 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뭔지요. 명숙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눈앞에 선한 미래가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건 미래가 아니라 그동안 명숙이 참고 또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해방되는 순간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뜨거운 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30년의 침묵이 끝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거였어요. 명숙은 그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요. 유언장 상담을 받기로 결심한 지 사흘이 지났어요. 명숙의 일상은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상하다기보다 뭔가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제대로 비치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아무도 속이고 있지 않았어요. 단지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수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마치 아주 친한 사이인 것처럼요. 밥 준비 중이야. 아, 그래요? 저 수진인데요. 오늘 저녁에 가도 돼요?
명숙은 놀랐습니다. 수진이가 자주 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갑자기 자주 온다는 게 이상했어요. 명숙은 대답했습니다. 와.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뵙고 싶어서요. 전화는 끝났습니다. 명숙은 받침대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가락이 또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자신의 손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들 며느리를 의심해야 하나? 그게 맞나? 하지만 명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틀렸다는 걸 말입니다. 수진이는 그 주에만 3번을 찾아왔어요. 월요일에도 왔고 수요일에도 왔으며 금요일에도 왔습니다. 매번 들고 온 선물은 달랐어요. 처음엔 과일, 그 다음엔 한우 한 팩, 그 다음엔 비싼 영양제였습니다. 명숙은 수진이가 들어올 때마다 거실로 가서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파트 크기를 재보는 듯 했습니다. 혹은 벽지 상태를 살펴보는 듯이요. 어머니, 이 동네도 많이 올랐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서요. 그래. 명숙이 대답했어요. 정말요. 요즘 강남역 쪽은 땅값이 진짜 뛰어오르더라고요. 어머니, 이 집도 예전에 비하면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의도는 분명했어요. 명숙은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어요. 명숙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왜 갑자기 자주 와? 짧은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색했어요. 어머니, 안 보고 싶어서요. 요즘 일이 좀 덜해서 시간이 생겼거든요. 거짓이었습니다. 명숙은 민준이를 통해 수진이가 명숙 집 근처에서 일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일이 덜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방문 시간을 만들고 있다는 걸 명숙은 느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민준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 자식아, 너 뭐 하고 있냐?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 뭐. 수진이가 자꾸 나한테 자주 온단 말이야. 그년이 왜 그러냐? 순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건 수진이가 어머니 건강 걱정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엄마, 그게 아직 아니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아직 뭐야? 나중에 말할게. 안 돼. 전화는 끝났습니다. 명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 주 일요일이었어요. 명숙은 교회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교회였어요. 목사님은 명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여기서 30년을 기도했거든요. 교회 계단을 내려오던 중 이웃이 말을 걸었어요. 명숙 씨. 요즘 어때? 그래. 괜찮아. 그런데 큰며느리가 자주 온다더네. 뭐 있어? 한국 사회란 게 그런 거였어요. 남이 보면 다 알아차린다는 거였습니다. 명숙은 짧게 웃었어요. 그냥 부모 효도하려고 온다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계속 걸어 나갔어요. 더 이상 설명할 체력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종수가 있었어요. 작은 아들입니다. 종수는 명숙을 자주 찾았습니다. 제사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주말마다 나타나곤 했어요. 아내와 아이 하나를 데리고요. 엄마, 밥 먹었어? 종수가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먹고 왔어. 그런데 형이 뭐라고 했어? 종수가 자리에 앉으면서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명숙은 종수를 봤습니다. 종수의 얼굴엔 뭔가 알고 있다는 표정이 있었어요. 마치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듯이요. 뭐가? 형이 엄마 재산 같은 걸로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명숙은 답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종수,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가족이잖아. 엄마, 가족이니까 더 이야기해야지. 뭐 하려고 하는 건데? 형이 뭘 하려는 거야? 종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명숙은 종수를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종수, 내가 다 알고 있어.
괜찮아. 엄마가 처리하니까. 하지만 명숙이 처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나요? 명숙은 그저 혼자 밤을 지새우고 있을 뿐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 가기 전 명숙은 자신의 재산 목록을 만들었어요. 종이에 적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 대출금을 빼면 순자산은 약 2억 정도였어요. 그 외에는 평생 모은 적금이 있었습니다. 1년에 100만 원씩 30년을 모아 약 3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작은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에 인접한 곳인데 가치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땅이었어요. 모두 합쳐도 몇억 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명숙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 돈은 그녀가 흘린 땀과 눈물과 잠 못 자고 일한 시간들의 결과였습니다. 명숙은 시간을 내서 변호사 사무실 방문했어요. 변호사는 늙은 여성이었습니다. 명숙과 비슷한 나이였어요. 자, 그럼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하고 싶으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명숙은 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명숙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법적으로는 아들들이 상속자였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마음은 다른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제 큰아들이 제 제사도 지내지 않아요. 명숙이 말했습니다. 그럼 작은아들분이? 네. 그 아이가 자주 옆에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맞는 건지. 명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변호사는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공감이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자식들이 상속권자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남길지는 어머니의 결정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다만 나중에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말이 명숙을 꼼짝 못하게 했어요. 법적 분쟁. 그런 게 생긴다면 가족이 완전히 깨질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명숙은 변호사 사무실 나왔어요. 상담은 끝났지만 결정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명숙은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아들들을 이렇게 키웠나? 큰아들이 이렇게 될 리가 없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아니, 현실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였습니다.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인생이었어요. 명숙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아파트는 아들들이 나눠 가지고 적금도 아들들이 가져가고 그 땅도 누군가 팔아먹을 거야. 그럼 그것도 괜찮은 건가? 명숙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이웃들이 자주 하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다. 아들은 아들이다. 아무리 해도 딸 같지 않아. 이런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명숙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였습니다. 누가 곁에 있었는가? 누가 자신을 정성으로 돌봤는가? 누가 자신의 제사를 챙겼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명숙은 밤을 새웠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수진이에게 전화를 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볼까? 하지만 아들도 모르게 있는 눈치였어요. 대신 명숙은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다시 가야겠다고요. 하지만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명숙이 원하는 게 뭔지, 명숙이 남기고 싶은 게 뭔지를 정확하게 말해야겠다고요. 명숙은 한 장의 메모지를 들었어요. 거기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겪은 것들을 말입니다. 재산 아래 외로움을 말입니다. 아들들의 부재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게 뭔지를 말입니다.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이 밤의 고요함을 깨뜨렸어요. 명숙의 얼굴엔 이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불안함도 없었어요. 대신 무언가 단호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한 무언가를 드디어 꺼내놓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숙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계획이 아니라 실행이 남았다는 걸 말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선택을 모두에게 보여줄 차례가 왔다는 걸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이 흔들릴 거라는 걸 명숙은 알았어요. 하지만 명숙은 더 이상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느낀 모든 것들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메모지가 가득 찼어요.
명숙은 펜을 내려놓고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대신 무언가 따뜻한 게 명숙의 가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침묵이 서서히 목소리를 얻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나온 지 이틀 뒤였어요. 명숙은 다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구체적인 결정을 가지고요. 변호사는 명숙의 말을 차근차근 들었어요.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남기고 싶어요. 명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적금은 나눠주되 마음을 써준 쪽에 더 많이. 변호사는 명숙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 안에는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펜을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은 사흘 만에 완성됐어요.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명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왔어요.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만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늦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유언장 사본을 가지고 집 안 곳곳을 둘러봤어요. 어디에 보관할지를 생각하면서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있어. 내가 가도 돼. 명숙은 놀랐습니다. 평일 오후에 민준이가 집을 찾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와. 명숙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엔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30분 뒤 도착했어요. 혼자였습니다. 수진이는 없었어요. 엄마, 뭐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밥 준비하고 있었어. 형편 어때? 최근에 몸은 좀 괜찮아? 이상한 질문들이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하라고 일러준 것처럼요. 명숙은 그걸 알아챘습니다. 뭔가가 틀렸다는 걸 말입니다. 왜 자꾸 묻냐? 명숙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민준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을 둘러봤어요.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요. 그 순간 명숙은 깨달았습니다. 수진이가 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거요. 명숙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하는지, 유언장을 이미 만들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날부터 명숙의 일상이 변했어요. 밤이면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들이 자기 아내의 명령에 따르고 있다는 걸. 아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재산 때문이라는 거요. 신체도 변했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어요. 마치 입에 무언가가 걸려있는 듯 했습니다. 혈압약을 먹는데도 어지럼증이 나타났어요. 명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안색이 창백했어요. 마치 자신이 유령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종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종수야, 그날 말한 건 맞지? 무슨 말이에요, 엄마? 형이 재산 때문에 뭘 하려고 한다고 한 말 말이야. 종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형이 누군가한테 물었대. 엄마가 돈이 많냐고. 엄마 집이 팔리면 얼마가 될 것 같냐고. 명숙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전화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마음에는 큰 파도가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식인가? 이게 정말 내 아들인가? 내가 이렇게 키운 게 맞나? 명숙은 밤을 새웠어요. 그 밤은 특별했습니다. 명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의문을 품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아들들을 너무 많이 줬나? 아니면 너무 적게 줬나? 아니면 그냥 운이 없었나? 하지만 명숙은 아무런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수진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바쁘시겠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 말 뒤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유언장 작성하느라 바쁘시겠네라는 뜻이었어요.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차를 마셨어요.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의료비가 많이 드세요? 수진이가 계속했어요. 이건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혹시 돈이 필요하세요? 라는 뜻이었어요. 즉, 지금이라도 가져가려면 가져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명숙은 여전히 말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점점 더 직설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시누이는 된 적 없으세요? 명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수진이가 자신의 처형을 언급했거든요. 종수의 아내를 말이에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너희 천한 며느리는 뭐가 그리 특별하냐는 의미였어요. 그 순간 명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다. 단지 유언장을 써놨을 뿐이다. 하지만 이미 그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자신을 압박할 수 있다. 의료비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아니면 돈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면서요. 명숙은 침대에 누웠어요.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명숙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혈압약 복용 외에도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겠어요? 명숙 앞에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언장을 없애는 것이었어요. 변호사에게 가서 모든 것을 취소하고 법대로 아들들에게 상속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평화가 올까요? 아니었어요. 명숙은 그럼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불안감에 시달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유언장을 지키고 아들들의 압박을 견뎌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자신의 건강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 명숙은 알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주인공이 행동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들과 정면으로 대면하는 거였어요. 자신의 뜻을 명확히 하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가장 힘든 선택이었어요. 한국 가정에서 나이 많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가족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과 같거든요. 명숙은 밤을 또 새웠습니다. 이번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단지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죽은 사람처럼요. 그런데 새벽 3시쯤이었어요. 명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종수였어요. 엄마, 깼어. 미안해. 엄마 건강 때문에 잠이 안 와. 괜찮아, 종수. 엄마도 못 자고 있었어. 종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난 형과 싸우고 싶지 않아. 근데 이건 좀 이상해. 형이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이 이상해. 엄마도 느끼지? 명숙은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도 느껴. 전화는 길어졌어요. 2시간을 통화했습니다. 명숙과 종수는 밤새 얘기를 나눴어요. 어렸을 때 일들을 얘기하고 형제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숙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혼자가 아니란 걸요. 전화가 끝났을 때는 새벽 5시였어요. 명숙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오랜 시간을 자지 않고도 피로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대신 무언가 단단한 게 가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명숙은 그 새벽빛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명숙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들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를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니,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요. 명숙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이었어요.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은데요. 명숙이 말했습니다. 네, 어떡해요? 종수에게 더 많이 남기고 싶어요. 제사를 지내주는 것만 아니라 옆에 있어주는 것도 감사하니까요. 변호사는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새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명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극심한 스트레스의 한숨이 아니었어요. 어떤 무게를 내려놓은 후의 한숨이었습니다. 명숙은 자신의 손을 봤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명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거요. 그리고 그 결정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요. 혼자가 아니라면요. 명숙은 밥을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오랜 시간 후에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명숙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를, 민준이가 유언장을 알았을 때 뭐라고 할까를,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요. 하지만 명숙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명숙은 이제 알았거든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계획된 순간이 아니라는 거요. 이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선택이 뭔지를 명숙은 알았습니다. 명숙은 창가에 앉았어요. 초겨울 아침의 햇빛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명숙의 얼굴엔 주름이 여전했지만 뭔가가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오랜 밤을 지나 새벽이 온 것처럼요. 명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최종 단계가 남았다는 거요. 자신의 선택이 모두에게 드러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거요. 그리고 그 순간에 가족이 어떻게 반응할지를요. 하지만 명숙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30년의 침묵 뒤에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처럼 이제 명숙은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밖으로는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명숙의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건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그건 오직 자신의 선택 위에 서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그 순간 가족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명숙은 그 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재수정을 마친 지 사흘이 지났어요. 명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자신의 건강도 악화되고 있었고 가족 간의 오해도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숙은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저녁 6시. 명숙은 식탁을 차렸어요.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풍성했어요. 마치 명절을 맞이하는 것처럼요. 곧 아들들이 도착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들어왔고 종수가 뒤따랐어요. 수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굳이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번 자리는 모자들의 시간이어야 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마치 혼날 준비를 하고 온 것처럼요. 엄마, 무슨 일 있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권했어요. 먼저 먹자. 밥을 먹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 소리만이 들렸어요. 종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밥을 먹고 있었고 민준이는 불안해하며 밥을 집어 올렸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였어요. 명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 엄마가 알아. 명숙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드러웠습니다. 엄마, 재산 때문에 왔다고. 수진이가 자꾸 온 것도 그 때문이고 민준이 네가 자꾸 물은 것도 그 때문이지.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게 다 알아. 그리고 엄마가 화내려고 부른 게 아니야. 명숙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엔 그녀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톤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톤이었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했는지 엄마가 알 것 같아. 민준이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대신 눈이 젖어왔습니다. 어려웠지. 너도. 너한테도 스트레스가 있었고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엄마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랐을 수도 있지. 명숙은 잠시 침묵했어요. 근데 너는 잊고 있었어. 엄마가 여기 있다는 걸.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수가 떠나고 30년을 혼자 버텼어. 너희들 키우느라. 그 와중에 니한테서 받은 게 뭐였어? 제사 때 늙는 것. 그것도 답장 한 번 없이. 명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화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늙었어. 너희가 뭘 했든 엄마는 너희들을 보고 싶었어. 그게 다야. 민준이는 쭉 울었어요. 밥상을 엎을듯이 몸을 구부리고 울었습니다. 종수가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이게 필요했던 거였어요. 아니, 모두에게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말해지는 순간이요.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 인정받는 순간이요. 한참이 지난 후 민준이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 엄마도 많이 생각했어. 너를 자책한 건 아닐까 싶고. 명숙이 말했습니다.
너를 너무 강하게 키웠나 싶고, 혼자만 살게 했나 싶고. 근데 이제 알겠어. 너도 외로웠던 거야. 너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었던 거야. 종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명숙은 종수를 봤어요. 유언장을 썼어. 너희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민준이가 놀랐어요.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혼자서 결정하면. 나는 공평하게 주고 싶은 게 아니야. 마음대로 주고 싶었어. 명숙이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제사를 지내주는 쪽에, 옆에 있어주는 쪽에. 그게 돈이 전부가 아니라 마음도 함께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 이후로 상황이 조금씩 변했어요. 민준이가 수진이에게 진실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명숙이 그런 의도였다는 걸 말이에요. 수진이의 반응이 어땠는지는 명숙도 모를 일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집을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제사 준비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명숙은 그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서 천천히 함께했어요. 나무를 어떻게 묻히는지, 고기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민준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30년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버텨왔는지를 이해했습니다. 종수의 아내도 자주 들렀어요. 제사 때도 자리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왔어요. 아파트는 처음으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명숙은 그 풍경을 보면서 밥을 지었어요. 이게 가족이라는 거였구나. 돈이 아니라 시간을 함께하는 것. 손을 잡고 나눔과 위로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걸 명숙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명숙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도 놀랐어요. 스트레스가 확 줄었네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명숙이 대답했습니다. 초겨울이 한창이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명숙은 종수 가족과 함께 강남역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부부도 함께였어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핫초콜릿과 케이크가 있었어요. 종수가 명숙을 위해 산 거였습니다. 생일은 아니었지만 명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축하하자는 의미였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못해둔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해요. 앞으로가 뭐가 있겠니? 엄마도 늙었고 너희들도 바쁘고 그냥 이렇게 가끔 만나는 것만으로도 괜찮아. 명숙이 말했어요. 그리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을 보면서 느끼는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엄마, 유언장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종수가 물었습니다. 명숙은 대답했어요. 제사를 지내준 사람에게, 옆에 있어준 사람에게 남긴다. 그렇게 했어.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엄마가 지금 우리를 봤을 때 엄마 마음이 어때요? 명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한숨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인 후의 한숨이었습니다. 충분해. 너희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 어느 쪽이 더 다가가든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희가 깨닫는 거야. 엄마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 말이 나올 때 카페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종수의 아내가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도 명숙 주변에 몰려 앉았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다를 거였어요. 명숙은 그 순간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게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순간, 이 자리, 이 따뜻한 만큼은 진정이 된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날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그건 난방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마음이 풀리는 순간의 따뜻함이었어요. 명숙은 핫초콜릿을 마셨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30년의 침묵이 이렇게 끝난다니. 단 몇 주 만에, 아니, 길게 본다면 30년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모든 게 한 번에 일어났지만 그 과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명숙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실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들을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사도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밥도 더 맛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누구에게 더 많이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누가 곁에 있는가, 그리고 이 순간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 명숙은 다시 한번 자신의 자식들을 봤습니다. 민준이도, 종수도, 그들의 가족들도 모두가 지금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밖으로는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명숙의 마음속에는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30년의 오래된 밤이 지나가고 드디어 새로운 아침이 온 것이었습니다. 유 원장은 여전히 명숙 곁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명숙은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거든요. 돈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배려도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라는 걸 명숙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어요. 명숙은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곳이 더 이상 혼자만의 공간은 아니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아들들이 왔습니다. 민준이도 종수도 가족들이 함께 밥상을 둘렀어요. 명숙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그 주름 사이에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손도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 따뜻했어요. 그 반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민준이는 제사를 준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처음엔 서툰 소녀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나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준이는 자신의 어머니를 알기 시작했어요. 30년을 혼자 버텨온 여자가 누구인지를요. 종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자주 왔어요. 더 살뜰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 집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변호사가 명숙을 방문했습니다. 유 원장을 정식으로 공개할 시간이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명숙은 서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를 기다렸거든요. 토요일 오후 거실에 모두가 모였어요. 민준이 가족, 종수 가족, 그리고 명숙.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자,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 유 원장은 명숙이 자신의 의지로 작성한 것입니다. 아파트 한 채는 제사를 지내고 옆에 있어주는 자에게 적금 3천만 원은. 변호사가 잠시 멈췄어요. 2,500만은 제사를 지내는 자에게, 500만은 그 외의 자녀에게 남깁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이의 얼굴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종수도 반응했어요. 그리고 강원도의 땅은 둘 다 나눠 가지라. 명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읽게 하지 않고 직접 말한 거였어요. 어머니. 변호사가 당황했지만 명숙은 계속했습니다. 민준이, 넌 처음엔 엄마를 외면했어. 하지만 지금 변했지. 지금 넌 제사를 챙기고 있어. 그래서 아파트를 주는 거야. 명숙이 민준이를 봤어요. 그리고 종수, 넌 처음부터 엄마 곁에 있어줬어. 없어도 될 일을 해줬어. 그래서 적금을 주는 거야. 종수가 눈을 붉혔어요. 근데 이게. 명숙이 말을 끝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이제 알았다는 거야. 혼자 버텨낸다는 게 뭔지를,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뭔지를, 그리고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유 원장 공개는 극적이지 않았어요. 싸움도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그것도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아파트를 받았지만 그게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변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턴 나쁜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증거라고요. 종수는 적금을 받았지만 그 돈을 곧바로 쓰지 않았어요. 대신 통장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자신을 믿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반년이 더 지났어요. 명숙은 여전히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전세로 남겨두라고 했거든요. 제사를 준비할 때 자주 오니까요. 제사는 이제 둘이 함께 준비했어요. 민준이와 종수가 말이에요. 명숙은 옆에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손을 거들었어요. 엄마,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좋아. 그렇게 해. 명숙이 대답했습니다. 그 작은 대화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용서도 감사도 그리고 미래도요. 손주들은 할머니의 이 모습을 보고 자라갈 거였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할머니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그리고 가족이란 게 뭔지를요. 명숙은 밤마다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아들들이 와서 밥을 먹었다. 밥 맛이 좋았다. 민준이가 밥을 지었다. 종수가 반찬을 가져왔다. 손주들이 뛰어다녔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구나. 돈이 아니라 이것이다. 시간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명숙의 일기에는 항상 감사와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여름이 되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왔어요. 명숙은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둘이 함께였어요. 손도 나눴고 마음도 나눴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엄마, 이제 엄마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린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명숙은 천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엄마가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어. 뭐예요? 너희가 너희 아이들한테 이 모든 걸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혼자 버티는 법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법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말이 나올 때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엄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창밖으로는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유산이 뭔지를 말이에요. 돈도 재산도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사랑도 아니었어요. 그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요. 명숙은 창문을 닫고 밥상을 물렸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아들들이 올 거예요. 제사도 이어질 거고 손주들도 자라날 거였습니다. 30년의 침묵이 끝나고 비로소 명숙의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다음 세대도 함께 살아갈 거였어요.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명숙은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